그 말은 처음엔 따뜻했어요. 그러다 어딘가 이상해졌죠. 마치 마음 깊은 곳을 슬며시 조이는 실 같았어요. 말투 하나로도 사람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스칠 때 우리는 하루의 첫 말을 누군가와 나눕니다. 그 말이 반가운 인사일 수도 있고 무심한 한마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말은 아무리 짧아도 그 속에서 묘한 힘이 느껴집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어깨를 슬쩍 잡아당기는 듯한 힘이죠. 그 힘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자 푸코는 권력은 법과 제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도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말투는 그 권력이 미묘하게 작동하는 통로입니다. 말투는 단어보다 오래 남고 억양과 호흡 속에 감정과 의도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투가 당신의 마음을 조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사람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걱정처럼 들립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렇게 자기 확신은 조금씩 깎여나가죠. 이 과정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안개처럼 서서히 번집니다. 그 말투의 주인은 자기 뜻이 옳다고 믿으며 듣는 이의 생각을 수정하려 들죠. 문제는 그 수정이 존중이 아니라 조정일 때입니다. 조정은 타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틀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만들죠. 그 틀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 같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어쩌면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물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바깥 세상의 빛이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죠. 사람은 말을 통해 서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투는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드러내는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도가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지 아니면 작은 울타리 속에 가두는지 우리는 그 차이를 듣고 느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말투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부드럽게 놓아줄 준비를 하게 되죠. 그 말투는 처음에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 같았습니다. 뺨을 스치며 지나가는 봄바람처럼 부담 없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죠.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그 문장은 포장지처럼 예쁘게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의와 애정이 보이죠. 이런 말이 따뜻하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목소리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그 말투 속에 작은 가시를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달콤한 꿀에 살짝 섞인 소금처럼 처음엔 맛이 더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은 종종 평범하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도 종종 친절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처음엔 그저 조언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 의도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개 그 사람에게만 유리한 길이죠. 처음엔 맞는 말 같아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내 선택이 내 것이 아닌 듯한 기분이 스며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게 되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마치 새가 처음 새장에 들어갈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엔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안전해 보입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먹이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공간은 하늘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주어진 안전이었다는 것을. 이 말투가 무서운 건 바로 그 첫인상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고 경계를 늦춘 상태에서 천천히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미 당신의 마음 한 귀퉁이는 그 사람의 언어에 의해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투를 들을 땐 그 따뜻함 뒤에 있는 그림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내 발목을 잡는지 아니면 그늘을 만들어 쉬게 하는지 그 차이를 구분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죠. 대신 말투 속에 살짝 묻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높낮이, 멈추는 호흡, 마지막 어미의 길이 같은 것들이 서로의 위치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은 듣는 순간 이미 위아래가 나뉘어 버립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관객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푸코는 권력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망이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그 관계망의 실을 잇는 바늘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실로 시작하지만 자꾸 같은 말투가 반복되면 그 실은 두꺼운 끈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끈을 질서라고 부르죠. 이 질서는 묘합니다. 당사자 둘만 아는 듯 하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만듭니다. 직장 회의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건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다른 이들도 그 말투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죠. 문제는 그 질서가 꼭 공정하거나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말투의 주인이 편한 방식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말투가 곧 규칙이 되고 규칙은 곧 권력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맡습니다. 한쪽은 지시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듣고 수행하는 사람. 역할이 굳어질수록 질문과 반대는 사라집니다. 남는 건 조용한 복종뿐이죠. 그러나 이 질서의 가장 큰 함정은 그 안에 오래 있으면 불편함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당함조차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눈이 그 어둠에 적응하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말투가 만든 질서 속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질서가 나를 살게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옥죄고 있는지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질서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말투가 어느새 귀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이른 새벽 들려오는 기차 소리처럼 처음엔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경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이 길들여짐은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처음엔 단순한 조언이었고 그 다음엔 습관처럼 듣게 되는 말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투 없이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 집이 조금 낡고 불편하더라도 밖으로 나가 새 집을 찾는 일은 두렵게 느껴지죠. 말투에 길들여진다는 건 그 말투가 주는 질서와 평가 방식에 나 자신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투의 주인은 이렇게 말할 테니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겠구나. 이런 계산이 무의식 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말은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대의 언어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그 규칙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말은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마치 울타리 안에서만 뛰어다니는 말처럼
나의 움직임은 점점 제한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말투에 길들여진다는 건 나의 세계가 그 말투가 허락하는 범위로만 좁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보호처럼 보이던 말투가 사실은 울타리였음을 깨닫는 건 대개 한참 뒤의 일이죠.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됩니다. 마치 강물 속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흐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지 않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이 말투를 당연하게 여겨왔을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이 길들여짐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그 말투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마치 오래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다리가 저려 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동안 그 말투는 나의 기준이자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가 어느새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에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 그 틀을 버리려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허공에 풀려나가는 것 같은 불안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낯설입니다. 익숙한 목소리를 떠난다는 건 새로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풍경은 더 넓고 환할 수 있지만 처음 마주하면 눈이 부시고 발이 떨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립감입니다. 그 말투의 세계 안에서는 나의 모든 말과 선택이 상대의 반응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누구도 내 선택을 대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결정과 책임이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의심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의심은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다시 익숙한 말투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벗어남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만 진짜 나의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두려움과 조금씩 함께 걸을 수 있게 될 뿐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발밑의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사실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 말투가 나를 옥죄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을 가까이서만 보다가 한 발 물러서 전체를 바라본 순간 숨겨진 모양과 색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예전에는 그 말투 속에서 의미와 진심을 구분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말의 표면만 받아들이며 그 속에 나를 맞추는 게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귀는 더 섬세해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이 예전에는 도움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경계처럼 다가옵니다. 단어 하나, 억양 하나에도 그 안의 위치와 권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인식은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상대는 예전처럼 말을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과 귀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대화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편해하며 예전처럼 통제하려 들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전에 이런 건 괜찮았잖아. 이런 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다시 예전의 편안한 틀로 돌아갈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거리를 유지할지 이 선택이 관계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관계는 거리가 전부라고 합니다. 너무 멀면 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죠. 말투를 인식한 뒤의 거리는
예전보다 멀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숨을 쉴 공간도 넓어집니다. 인식은 때로 관계를 잃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되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모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 말투가 사라진 세상은 처음엔 낯섭니다. 귀가 허전하고 마음이 비어있는 듯 합니다. 마치 늘 흐르던 배경음악이 꺼진 카페에 앉아있는 기분이죠. 그동안 그 목소리는 나의 길잡이이자 기준이었습니다. 좋고 나쁨을 나 대신 정해주고 내 선택에 의미를 덧붙여주던 존재였죠. 그게 없으니 처음엔 방향을 잃은 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빈자리에 다른 소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 혹은 그동안 놓쳤던 주변의 부드러운 음성들. 새벽 바람이 스치는 소리,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속삭임 같은 것들이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말투가 사라졌다는 건 단지 한 사람의 목소리를 잃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공간을 되찾았다는 뜻임을.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물음이 처음엔 낯설지만 차츰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말투가 없는 세상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나의 언어가 자랍니다. 억양도, 호흡도, 단어도 조금씩 변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나무가 비로소 햇빛을 온전히 받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자란 목소리는 다시 세상과 만납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말투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의 호흡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거리를 선물합니다. 결국 그 말투가 없는 세상에서의 나는 더 작아진 것도 더 고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고 더 단단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누구의 억양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말투는 그냥 습관일까요? 아니면 의도일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투를 통해 세상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그들에게 말투는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변이 자신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흘러가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과 움직임을 자신이 정해둔 틀 안으로 넣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투를 관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상대를 지적하거나 교정하는 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 관심은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들어주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하고 묻기보다 알려주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말투는 종종 두려움의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안한 바다 위에서 작은 배의 키를 꽉 쥐고 있는 기분처럼요. 문제는 그 말투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 혹은 이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자기 해석 속에 그 말투를 반복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말투는 세대를 건너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마치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관계에서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해져서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익숙함은 의심을 잠재운다. 그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말투는 더 단단한 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투를 멀리하는 일은 단지 한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벽에 금을 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벽이 무너질 때 그 안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 말투가 들리지 않는 하루, 귀가 낯설 만큼 고요하고 머릿속이 불필요하게 무겁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울리던 기계음이 꺼진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처음 멀어졌을 때 느껴지는 건 이름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 여백은 생각보다 빨리 채워집니다. 내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진짜 말, 그리고 세상이 전해주는 더 부드러운 소리들로요.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말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이 습관처럼 머리에 맴돌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들어섭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 질문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결정은 느려질 수 있지만 그 느림 속에 내 의지가 자리 잡습니다. 관계의 결도 바뀝니다. 그 말투를 멀리하면 나를 평가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경계입니다. 다시 누군가가 그 말투를 쓰려 할 때 이제는 예전처럼 무심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가 먼저 감지하고 마음이 경고를 보냅니다. 이 경계감은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주고 내 자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멀어지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말투에서 벗어난 자리에 나는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러운 언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만든 관계는 누구의 억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세상이 됩니다. 한번 그 말투를 알아차린 사람은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을 듣지 못합니다. 귀는 더 섬세해지고 대화 속에 숨은 힘의 결을 읽어내죠. 이 시선은 처음엔 불편합니다. 예전엔 그냥 웃어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고 말끝의 억양 하나에도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흐린 물 속에서 잠시 빛이 스친 듯 숨겨져 있던 모양이 드러나는 순간처럼요. 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감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 어떤 세계를 만들려 하는지, 그 세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려 하는지 조용히 짐작하게 됩니다. 이 감각은 나를 더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투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의 억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의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전엔 몰랐던 또 다른 부류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힘이 없는 목소리, 다만 함께 있고 싶어서 나누는 말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을 더 크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가 자라납니다. 이 시선은 나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 말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 말이 벽이 될지 다리가 될지 스스로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가두지 않는 말을 배워갑니다. 누군가의 날숨에 실린 목소리가 다른 이의 숨을 가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투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결국 그 말투를 알아챈 시선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힘이 아니라 내 곁의 작은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힘이 모여 조금 더 자유로운 언어의 세계를 만들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말은 우리를 키우고 어떤 말은 우리를 줄입니다. 차이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한 번 듣게 된 진짜 목소리는 다시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단단하게 듣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유이자 가장 큰 존엄입니다.